안녕하십니까. 자, 중간고사를 치르고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되겠네요. 중간고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다음에 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오늘은 제조 시스템 및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실제로 상당히 양도 많고 조금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주제가 돼서 저는 여기서 아주 간단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개 정도만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더라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소개해드리는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거예요. 어디 가서 일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어차피 알아야 할, 익숙해져야 할 말들을, 그런 용어들을, 그런 단어들을 이번 챕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능한 한 좀 익숙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익혔으면 좋겠어요. 매우 생경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굉장히 재미없게 이번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앞으로 접해야 할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다른 과목들에서 그래서 좀 생경하더라도 좀 익숙지 않더라도 익숙해지려고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인 제조 시스템은 영어로는 manufacturing 시스템이에요. manufacturing, 메뉴라는 건 여러분들 뭐 메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손이란 뜻이에요. 매뉴얼 인스트럭션 메뉴 또는 식당에서는 메뉴, 이게 다시 손이란 뜻이에요. 손, hand. factoring은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손으로 만드는 그런 뜻이에요. manufacturing이. 그래서 우리는 제조 시스템을 매니팩처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가공에 필요한 제조 장비들을 적절한 형태로 배치해서 필요한 제품이나 부품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공정행위나 그 행위를 제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공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이 전부 제조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조 시스템은 자원을 유용한 재화 또는 유용한 서비스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다이아그램으로 나타낸 게 이 그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본 그림일 겁니다. 자, 여러 공급자들한테서 원자재를 받아가지고 이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받은 이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생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자로부터 얻어지는 원자재를 소비자가 원하는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한테 이것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제조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때 이 원자재를 인풋이라고 하고 만들어진 완제품을 아웃풋이라고 하며, 이 생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컨버전이라는 거 얘기를 해요. 컨버전. 다시 말해서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 다시 말해서 원자재를 생산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 과정을 제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투입, 인풋은 생산을 위한 필요한 자원들이 담긴 인풋이랄 거고, 산출, 아웃풋은 그 결과 얻어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겠죠. 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이 생산에 관심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자원을 이용하여 원하는 제품으로 전환하는 공정, 이것을 생산이라고 하는데, 이 생산에 들어가는 자원 이런 것들이 어떤 범위에서는 3M이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이 생산에 사람과 기계와 원료가 필요한 것이고, 아니야 그 뒤에는 그 방법이나 기술 또는 돈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 해서 5M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제조 시스템을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 제철 회사에서, 철강 회사에서 철강을 이런 롤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철판을 적절한 크기와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자르고 구부리고 하는 공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용접을 하고 붙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에서 도장을 하는데, 페인팅이에요. 페인팅. 그래서 그것을 어셈블리하고, 그래서 어셈블리가 끝나면 검사를 마치고 자동차로 출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자재가 생산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완제품으로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종종 우리 관심사인 제조 시스템과 또 다른 얘기인 생산 시스템이 혼용해서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산 시스템은 제조 시스템의 범위를 조금 넘는 그런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덕션 시스템은 여기에 있는 매뉴팩처링 시스템하고 서비스 프로덕션 시스템하고의 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서비스 생산 시스템, 서비스 프로덕션 시스템은 생산 시스템으로 간주하지 않았었어요. 이것이 생산 시스템으로 병합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서비스라는 것은 생산되는 게 아니고 그냥 거저먹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서비스 쪽의 생산성이 훨씬 크죠. 제조 시스템보다. 그래서 다음 장에 가서 서비스 생산 시스템을 우리가 보겠지만, 대체적으로 생산 시스템을 매뉴팩처링 시스템하고 서비스 프로덕션 시스템하고 합으로 본다면 그렇게 틀린 해석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생산 시스템은 제조 시스템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 시스템은 조금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얘기할 제조 시스템, 다시 말해서 공장 내에 이런 제조 시스템하고 이런 소프트웨어적 얘기, 정보에 관련된 얘기, 관리에 관련된 얘기, 제어에 대한 이야기, 피드백, 이런 분야까지 포함시키면 이걸 생산 시스템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 자금, 장비, 재료, 원료, 공급, 시장 경영, 이 전체적인 경영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은 그것을 그다음부터는 생산 시스템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 시스템은 제조 시스템 플러스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제조 시스템의
다시 돌아가 보면 제조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 기계, 공구, 고정구 및 기타 관련 하드웨어. 생산 기계, 제조 시스템 생산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구, 고정구, 이런 것들이 제조 시스템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조 시스템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재 취급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자재를 관리하는 것이 여간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고, 또 공장이 운영되려면 여러 형태의 사람이 필요하겠죠. 또 예전에는 없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제어 및 감독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제조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제조 시스템의 구성 요소,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생산 기계는 되게 이렇게 분류가 되겠어요. 자동이냐, 수동이냐, 아니면 그 중간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그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분류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수동기계는 작업자에 의해서 직접 동작되거나 감독을 받는 기계, 이런 것들이 수동기계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중주로는 재래식 공작 기계, 선반이나 밀링이나 드릴링 머신 이런 것들이 수동기계라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전 기준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한 30년 정도 전으로 가면은 이 수동기계가 사실 자동기계죠. 그러나 이제 그 자동화 발전도에 따라서 이런 기계를 수동기계로 분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자동기계는 작업자 없이 그냥 계속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계, 이런 것들이 완전 자동화 기계고, 그 가운데 있는 정도를 그 사이에 수동기계와 자동기계 사이에 있는 것을 기계를 반자동 기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작업장은, 물론 작업장은 이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 다시 말해서 공장이나 그래서 공장의 작업장을 얘기하겠죠. 이것이 제조 시스템의 첫 번째 요소인 생산 기계에 대한 얘기인데,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류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죠. 그다음에 다 높은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아니면 공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자, 제조 시스템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자재 취급 시스템은, 이거의 기능은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공작물의 장탈착 기능, 그러니까 작업하고자 하는 어떤 재료를 기계에 올려놓고 기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물건을 꺼내서 다음 스테이지로 옮겨줘야 되겠죠. 이런 탈착 기능, 이런 것들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작업 위치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작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작업장 간의 운반 기능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이 공정이 끝나면 다음 공정을 옮겨가야 할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임시 현장에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것이 제조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용어 중에 장착이라는 거, 로딩이라는 거죠. 로딩이라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많이 본 단어들이죠. 로딩 중이죠.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탈착, 이제 끝나는 거죠. 셧다운 하는 거죠. 컴퓨터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일을 하도록 위치를 해주는 포지셔닝, 이런 작업들이 자재 취급 시스템입니다. 자재 취급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운반 작업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반 작업 장치 중에서 특별한 운반 작업 중에 펠릿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모양의 펠릿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운반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구죠. 자, 그 다음에 공작물 운반대가 있을 거고, 이것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자주식품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크게 직접 인력과 간접 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직접 인력은 생산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간접 인력은 지원, 직접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인데, 직접 인력은 여러분이 생산을 직접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우는 간접 인력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간접 인력으로 아마 가서 일을 시작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조 시스템에 또 컴퓨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도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제어 시스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일반 기능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다든지, 자재 취급 시스템을 제어한다든지, 뭐가 잘못됐으면 그 오류가 진단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또는 안전 감시하는 컴퓨터 시스템도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죠. 자, 여기서 컴퓨터 제조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정말로 간단하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익숙해지도록 여기 있는 용어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제조 시스템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겠지만, 첫 번째 수행 공정의 유형으로 따라서 분류하는 수도 있고, 작업장 수의 그 크기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자동화 수준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아니면 부품이나 제품의 다양성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류한 것들을 한번 간단히 보죠. 근데 제조 공정은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런 공정이냐, 이런 공정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드느냐, 다시 말해서 모양을 바꿔서 뭘 만드느냐, 그다음에 그거의 성질을 바꿔서 뭘 만드느냐, 표면 처리를 잘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런 등등의 가공 공정이 있고, 두 개 이상의 문제로 조립하는 거,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건설 같은 조립하는 거죠. 조선산업도 조립이에요. 많은 것들이 어디서 가공 공정에서 만들어져 온 것들을 조립을 합니다. 조립이 포인트예요. 자동차 회사도 상당히 조립이 중요해요. 그러나 엔진을 만든다면은 그것은 가공 공정이죠. 자동차의 차체를 페인트를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광을 내기 위해서 어떤 표면 처리를 한다든지 이것은 가공 공정이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각 부품들을 붙이는 것은 조립 공정인데, 대체적으로 자동차 공장에서는 조립 공정을 하는 거죠. 어디서 다른 데서 만들어 온 것들을. 그래서 제조 공정이 가공 공정이냐 조립 공정이냐, 물론 한쪽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저 주된 공정을 하느냐 해서 그 공정이
나눠지는 거죠. 우리 회사는 가공 공장이다. 우리 회사는 조립이 중요한 공장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제조 시스템 분류로 작업장의 수와 배치, 작업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크느냐, 이것들을 해서 작업장의 제조 시스템이 크기로 따라서 대형 제조 시스템인지 소형 것인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자동화 수준 가지고도 나눠진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제조 시스템도 있겠죠. 물론 자동으로 하는 경우가 단위당 경제성 또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죠. 수동보다는. 그러나 때때로 수동으로 하는 경우를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비싼 자동차 이것도 수동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물론 전부 수동은 아니겠지만. 저는 골프를 칠 줄 아는데 골프채도 예를 들어서 일일이 자동으로 쇠물을 부어서 만드는 그런 클럽이 있는 반면에 손으로 두들겨서, 물론 손으로 두들기는 아니지만 두들겨서 만드는 그런 클럽도 있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상상할 수 없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자동화 수준에 따라서도 이렇게 제조 시스템을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제조 시스템 분류에 부품 및 제품의 다양성 얼마나 예컨대 단일 거 하나만 계속 만드느냐 또는 만드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느냐. 필요한 것들, 요구한 것들을 그때그때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모아놨다가 생산을 배치 생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은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한 종류도 아니고 제품들을 그때그때 따라서 생산하는 홀류 생산 인 거에 따라서 제조 시스템이 분류가 됩니다. 제조 시스템 분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란 말은 뭐냐면은 제품이 어떤 생산품을 어떤 기계가 그 제품만 만든다면은 그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때 또는 아주 짧은 시간에 다른 그 제품의 주문이 없어졌을 때 예컨대 최근에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엄청 고생해서 특별한 어떤 주문이 없어진다. 물론 이 경우는 굉장히 모든 제품들의 주문이 줄어들었지만 그랬을 때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기계가 물론 터무니없이 다른 건 아니겠지만 비슷한 어떤 성질을 갖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경쟁을 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옷을 만들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한 클래스에서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가 대학생 교복을 입었거든요. 그때는.
또는 교복을 강제로 입히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뭘 입었냐면 군복을 물들여서 입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옷이 없으니까 군복이 쌌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는 군복을 입기도 했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군복을 일반인이 입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허가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검정색으로 물들여 갖고 입은 학생들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또 한참 지나니까 예비군복 입고도 있는 대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여러 옷을 만드는데 그때마다 다른 기계를 써서 만들지 않죠. 한 기계가 여러 가지 제품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연성이라고 얘기하고 유연성을 가진 그런 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을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이라고 하며 FMS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을 종류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 그런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냥 두 번째는 재구성성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기계로 변환할 수가 있다면 예컨대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장난감 중에서 어떤 로봇이 되었다가 자동차가 되었다가 뭐 하는 그런 로봇이 있죠. 저희 세대는 그런 로봇 가지고 놀지는 못했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제 아들들부터는 그런 거 놀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리컨피레이션이 굉장히 잘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것들을 다른 시스템, 다른 제조 시스템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또는 그 정도가 매우 높은 이런 것들 우리가 리컨피규레이터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하다가 제품이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제품을만 만들기로 기계가 되어 있는데 그 제품이 이제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다면 그 기계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기계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연성과 재구성성이 뛰어난 보다 나은 뭐 로봇처럼 완벽하게 변할 수는 없겠지만은 않는 시스템으로 제조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에요. 자, 제조 공정에 가공 공정과 조립 공정이 쭉 있었는데 그 외에도 자재 취급에 보관하는 이런 제조 공정 또는 검사나 시험이 주된 제조 공정, 그 다음에 제어나 통제 이런 제조 공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지원 시스템에는 뭐가 있느냐면 비즈니스 기능을 얘기하는데 이런 비즈니스 기능, 제품 설계의 기능, 생산 계획의 기능, 생산 통제의 기능입니다. 자, 비즈니스 기능은 뭐냐면은 예컨대 고객과 의사소통을 잘 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들, 판매, 영업, 이거 제조 지원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제조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판매나 영업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측도 정말 중요하겠죠. 주문했을 때 이걸 처리하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돈 문제도 중요할 거고 돈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제조 지원 시스템입니다. 자, 하나하나가 전공에 따라서 한 과목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자, 두 번째 제품 설계는 역시 설계를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 설계가 얼마나
그 제품의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또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생산 교육입니다. 생산하기 전에 앞으로 어떤 제품을 몇 개를 만들고, 어떤 제품을 언제까지 만들고, 어떤 제품을 그 제품을 언제까지 팔고, 이런 것들이 교육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곧 문 닫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공장에 쌓아두게 되면 회사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주 금방 망해요, 그냥. 또는 생산이 수요가 예측이 잘못돼가지고 생산량을 줄여줬다면 바로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관심이 별로 있는 분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자동차 회사에 가서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주문을 하면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걸립니다. 예전에는 한 1주나 2주면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냐면 생산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주 순조롭게 생산이 됐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그렇게 생산되지 못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아는 사람이 자동차 사러 정말 갔어요. 자동차 사러 갔는데 1년 6개월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냥 중고 자동차를 사는 걸 봤어요. 그럼 요즘에 이런 일이 왜 이러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게 전자제품이에요. 전자제품, 마이크로칩이에요. 요즘 자동차들은 굉장히 자동화가 돼서 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자동차 회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안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칩을 주문을 안 했던 거예요. 적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서 생활하고 그런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대신에 개인별로 활동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예전에 한 가정에 한 대가 필요했어요. 지금 한 대가 아니고 2대가 필요하고 3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동차 수요가 확 늘었어요. 그런데 반도체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해요, 지금.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 작년 1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1년 또는 2년 정도까지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반도체 주문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예컨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생산 시스템을 증편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반도체를 생산을 못해서 지금 밤낮으로 돌리고 있지만 생산을 못해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굉장히 아이러니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생산 계획을 잘 세우는 문제가 산업공학 또는 시스템 경영공학 사람들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자, 공정 계획 세워야죠.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가공 및 조립 공정 이런 것도 잘 세워야 돼요. 생산 계획 세워야 돼요. 생산 계획. 제품을 언제까지 만들어서 언제까지 인도하고 생산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다 정해야 돼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재가 필요한 계획도 세워야 돼요. 이것을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능력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능력에 맞춰서 주문을 받고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능력은 갑자기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 작업 같으면 갑자기 사람을 더 고용하면 되겠지만은 사람들
보통 중요한 것들은 전부 기술력이 필요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도 마찬가지, 공장도 지어야 되죠. 그래서 갑자기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아주 중장기 계획을 아주 잘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것은 생산의 통제예요. 통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활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잘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관리하는 공정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제조 현장 관리, 생산이 진행되며 일어나는 재반 과정을 검토 및 통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계획된 대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둘러보고 검토하고, 검토한 그 결과가 안 됐으면 통제를 해야 되죠. 예컨대 늦었으면 사람 투입돼야죠. 질이 나쁘면 품질 관리를 굉장히 강화해야 되죠. 이런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니까 원료도 쓸데없이 많이 사다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엄마가 빨래하기 위해서 세제를 많이 사다 놓고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 세제의 비용이 그렇게 가게에서 차지하는 비용에 크지 않지만 공장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많이 사다 놓을 수 없어요. 또 세제를 조금 사다 놓기 때문에 세제가 떨어져가지고 빨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공장에서 그게 아주 심각해요. 빨리 하루 늦게 시작해도 되죠. 아니면 없으면 가게에 가서 세제를 사오면 되는데 공장에서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재고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이게 미치게 복잡한 문제예요. 자, 세 번째, 품질 관리도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완성품에 대한 최종 검사와 성능, 이것도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있었던 그런 것들 중에서 자재 취급, 머추럴 핸들링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고 관리 대상인데, 이유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비용도 문제고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하고 또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게 다 중요한 것들이죠. 여기서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삐걱되면은 회사가 휘청거려요. 자, 자재 취급 장비는 뭐가 있느냐? 이것도 새로운 용어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자기 운전 장비의 트럭. 이건 별로 어렵지 않네요. 지게차. 이것 정도 알겠죠? 그 다음에 AGV. 이건 사람이 안 타고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운반 차량이에요. 가끔 이게 사고를 내긴 내죠. 가끔 센서 작동이 잘 못 되거나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안전장치가 굉장히 좋아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사고가 많이 줄어들어 있죠. 컴퓨터 시스템은 다 알고 있고, 호이스트. 일종 소형 크레인인데, 궤도를 달아 움직이는 소형 크레인이 되겠죠, 호이스트. 그림으로 보면 잘 아시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으로. 다 여러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단지 이름만 여러분들이 이름이 익숙지 않아서 그렇죠. 자, 보관 장비로는 보관 용기. 그 다음에 렉,
선반, 자동 창고 이런 것들이 보관 장비로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렉 같은 것도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단위화 장비, 개별 품목을 담아서 취급하게 해주는 컨테이너 처리 장비 이런 것도 장비가 있고, 식별과 추적 장비. 요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식별과 추적 장비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장비들이죠. 운반 보관 중인 물품을 추적을 하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죠. 좀 한물 간 것, 쓰기는 많이 쓰이지만, 바코드가 있겠죠. RFID. 이런 것도 지금 활발하게 자재 취급 장비에 쓰이고 있고, 이거 말고 우리 일상생활도 많이 쓰고 있죠. 바코드나 RFID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운반 장비 그림으로, AGV, 컨테이너, 종류,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와 같이 여기는 렉인데, 자동 창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ASRS라고 그러는데, 이건, 자재 취급에 엄청난, 기여를 했죠. 또 주사 빌딩의 자동 창고 시스템을 응용하여 주사 빌딩이 운영되고 있죠. 이것이 물건을 보관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시기에 꺼내 쓰기에 아주 쉽게 편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자동 창고 시스템은 앞으로도 많이 상용화되는, 지금보다 훨씬 쉽게 찾을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정확히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응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동 창고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 창고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자동화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익숙해지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기는 용어들이 매우 널리 쓰여야 되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동 제조 시스템. 현장에서 운영되고 물리적인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가공하고 조립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동화 시스템 위에는 이런 데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거 다 자동으로 하는 거. 그래서 가시성이 눈에 보이는 정도가 매우 낮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은 모든 제조 시스템이 자동화적으로 움직이니까 이것들에 대한 관리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들이 몇 가지 소개를 한다면, 첫 번째 컴퓨터 인티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들 보면 컴퓨터 이름 다 매니팩처링 지금 봤다시피 만드는 시스템이고, 중요한 게 인티그레이티드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통합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직업 수학에서 인티그럴 보신 적 있죠? 적분. 적분이란 뭐예요? 쌓는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인티그럴이니까 통합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개념의 단어들이에요. 조직 내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움직이는데, 잘 안 되는 조직들은 어떤 짓을 하냐면 각 조직의 하부 구조들이 똑같은 정보를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필요한 정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옆 정보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디서 만든 정보를 같이 쓰자. 그래 그 정보들을 뭐 통합하자, 인티그레이트 하자. 그래가지고 물건을 만들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각 기능 그런 개념이에요. 이 일종의 철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품 설계, 생산 계획, 지금 우리끼리 봤어요.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 계획을 쓰고 공정이 잘 되도록 관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자. 이런 주장이 제조 시스템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아이디어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가능해요. 왜? 컴퓨터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엄청 좋아져서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더 많이 쓰이는 것은 뭐냐면 CAD예요. 여러분들 지금 같으면 예를 들건데 무슨 영화 같은 데서나 아니면 여러분 실제로 설계를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디자인을 컴퓨터로 한다는 얘기죠. 설계 도면을 컴퓨터로 그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연하죠. 그런데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제가 회사에서 설계 일을 했었어요. 직접 설계하는 게 아니고 설계 지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 CAD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게 정말 가능한 거냐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알아가지고 회사에 이런 시스템들을 사서 쓰게 했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서로 이걸 사달라고 각 부서에서 뭐 엄청난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당연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디자인만 할 게 아니고 매니팩처링도 하자. 디자인 해가지고 실제 만드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컴퓨터로 조정하면 만들지 않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실제로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3D 프린터라고 있고 그 전에도 CNC 머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디자인해가지고 직접 만들자. 그래서 이게 각각 움직이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각각 움직일 필요가 없이 같이 끼어서 움직여야 된다. 디자인해가지고 매니팩처링 하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캐드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자, 캐드캠과 CIM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로봇에 보면 산업용 로봇이 그림이 아주 좀 둔 그림입니다만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긴 몇 년 안 됐어요, 사실. 산업 로봇은 지금 앞으로도 관심이 있고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로봇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제조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쪽이 앞으로 유망한 산업입니다. 이미 유망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수치 제어, numerical control. 이게 아까 봤던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의 아주 고전적 기계예요. 우리가 디자인한 것들을 이 기계에 입력해주면 이 기계가 알아서 철판을 잘라주고 구부려주고 하는 기계입니다. 많이 비싸겠죠.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 통합 생산 아까 얘기한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아니 컴퓨터 인티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적었네요.
야, 캠의 그림, 이런 디자인을 컴퓨터 도움으로 하자는 얘기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 컴퓨터 에이디드 프로세스 플래닝이에요.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정계획을 세우는 거죠. 공정계획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계획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자.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누가 개인이 만들 수 있고 그럴 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가지고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시스템을 각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이것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만들어서 각 회사가 사서 쓰게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CAPP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 회사를 완벽하게 이해해가지고 저걸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CAPP를 사다가 우리 회사에 맞게 좀 모디파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을 도입한 아주 나쁜 케이스가 돼버려요. 맞질 않으니까요. 저기서 나온 결과물하고 우리 회사에서 나온 결과물이 틀리기 때문에 잘 맞춰 놓지 않으면 쓸모가 없고 오히려 없는 것만 보던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CAPP 그러나 너무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 다 있습니다. 문제는 잘 쓰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차이예요. 자, 캠도 역시 반복해서 나온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 다 했습니다. 네, 시험인데 만점을 85점인데 그 중에서 75점을 받은 친구가 제일 잘했다고 했네요. 불행히도 어떻게 한 점도 못 맞아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한 점도 안 맞을 수가 있나요? 근데 교수가 출제할 때는 대체적으로 아무도 못 푸는 문제도 한 문제 좀 내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도 한두 문제 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중간 문제들 내고 그러는데 75점 받은 친구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 생각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 문제가 답이 나이스한 건 아니었잖아요. 답이 그 문제 성격이 또 이 과목의 성격이 그런 거였으니까 수학처럼 나이스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여튼 제가 원하는 답을 아주 잘 쓴. 그 75점만 잘한 게 아니고 70점 이상 차이가 몇 명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아주 좋아요. 근데 반면에 0점 받은 이제 전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죠. 전혀. 그러니까 학교 다닐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아닌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꼭 시험에 자기가 준비한 것이 안 나왔나? 그렇진 않아요. 모든 그 슬라이드에서 모든 그 과정에서 문제를 다 골고루 냈어요. 난이도도 제가 졌다는 고생하고. 저 하여튼 간에 평균은 30점 좀 넘었으니까 30점을 맞으면 하여튼 B0나 C 플러스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성적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여러분들 매번 성적 좀 보여주세요. 편지에 내가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이메일로 김병남입니다. 제 번호는 41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412번 어떻게 만들었냐? 그냥 여러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 세 자릿수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김병남 52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412번 52점 이렇게 해서 보낼 테니까 나한테 보내고 나한테 편지 보내고 이거 기억해놓고 기말고사까지 쓸 거니까 기말고사 기억해놓으세요. 잃어버린 사람은 시험 이름으로 공개할 거예요. 만약에 알려달라고 해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내가 실험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난 매번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나무가 같이 겹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 하지 마시고 999 아니면 이거 특별한 세 자릿수를 하여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보내주는데 이 번호가 좀 독특하게 보내줘야지 뭐 장난스럽게 1110 그런 식으로 보내주면 겹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퓨전 없게 보내주시고 어디까지 막을 수 없으니까 27일 날 10시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작업해가지고 2시간 후에 발표를 하는데 늦어도 4시간 후에는 발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손 안 댈 테니까 나중에 죄송합니다라고 뭐 그런 거 하지 없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여기다 쓰는 이유는 슬라이드 이번 주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공부한 사람만 알려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뭐 알바 때문에 못 봤어요, 뭐 했어요 그런 핑계 대지 않게 슬라이드 안 보고 수업 열심히 안 들으면 성적 잘 못 받고 성적 잘 못 받으면 참 힘들어요. 대학생활이 아주 짜증나요. 집에 돈이 엄청 많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로 전과를 하고 싶다든지 다른 대학으로 다시 시험 보겠다든지 그런 사람 외에는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 학기에도 이 과목을 강의를 했었는데 지난 학기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말 시험도 더 잘 봐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약시험 못 받겠지만 가능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한테 부탁을 할게요. 자, 숙제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는 더 올리지 않고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